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미국 특파원 한 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배소영 특파원. 그렇죠. 배소영 특파원이 소중한 메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메일이 하나도 아니고 2개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일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하는데요. 그때도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배 특파원이 이사를 하셨잖아. 네. 포틀랜드에서 실리콘밸리 쪽으로요. 이 실리콘밸리에 실리콘비치 이쪽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사 과정에서 본 모습을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배소영 특파원이 사려고 했던 집이 방 2개짜리 1100 스퀘어핏에 집값이 90만 불에서 100만 불. 그리고 매월 세금이 1000불. 또 주택관리비가요. 매월 700에서 1000불. 이 정도 나오는 집이었대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현재는 렌트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 집은요, 아까 얘기 드렸던 집과 사이즈는 비슷한 아파트인데 렌트비가 월 3,800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미국은 아파트들이 이러나요? 강아지는 돈을 따로 받는데 월 50불씩 더 내야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왜 이런 지역에서 사느냐 하면요, 이 지역을 약간만 벗어나면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한국에서 상상하는 정도로 안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더 이상으로 안 좋다는 얘기인 거죠. 위험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싼 돈을 내면서 이쪽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미국은 이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뉴욕도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할렘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LA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이 배 특파원이 LA 지역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LA에서는 보통 직장인들이 60만 불에서 150만 불 사이의 집을 사는 것 같대요.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집이 커지고 도시로 올수록 작은 아파트에 사는 그런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주로 렌트나 한국인 화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금수저들은 예외겠죠. 근데 문제는 좋은 직장을 구했더라도 치솟는 렌트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 외곽으로 가려고 하면은 통근 시간도 또 길어지죠. 그렇죠. 학군도 나빠지고 우범지대일 가능성도 크고. 맞습니다. 그래서 배소영 특파원이 LA 고속도로를 찍은 동영상을 하나 링크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뭔지 봤더니만 퇴근 시간에 고속도로에 차들이 가득 들어찬 장면인데요. 한쪽은 하얘요. 한쪽은 빨개요. 뭔 얘기냐면요, 하양 쪽으로 가는 곳은 다들 밤이니까 전조등을 켜고 그 모습이 가득 들어차가지고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 차들이 꽉 들어찬 거예요. 또 반대쪽은 빨간불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니까 시뻘겋고, 이게 우리나라 명절 때 고속도로 장면이랑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라고 해서 우리와 사람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진 않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집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괴로워하는 게 서민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세계적인 IT 기업에 다니는 그런 직원들마저도 힘들어한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요, 강남 한복판에 비싼 아파트 살면서 내놓으라 하는 고연봉을 받고 풍족하게 살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 강남 한복판 아파트 얼마나 비쌉니까? 관리비도 엄청나게 나가죠?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비싼 과외, 학원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1억을 받든 그 이상을 받든 결국 외곽에서 3, 4천 연봉을 받는 사람과 가처분 소득이 놀랍도록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비싼 차를 끄는 유지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일에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림자 노동의 역습, 이 책 소개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면서요, 저희가 그때 중국 헐빈에 계신 특파원이 전해주신 소식이 있죠. 맥도날드에서 안 치고 그냥 놔둔다. 근데 배소영 특파원이 예전에 살았던 지역에서도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직원이 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어리건 주죠. 그렇죠. 이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셀프 주유소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특파원이 특파원의 소식에 감동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얼마 전에 산타모니카 쪽에 있는 쇼핑몰에 가셨대요. 근데 공용 주차장 층층마다
전기차 충전 이 자리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오호. 눈대중으로 봐도 4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모님이 전기차를 사려다가 충전이 번거로워서 포기했던 적이 있으신데 그때가 생각이 났더라는 거죠. 포틀랜드에서는 싱글하우스 차고에서도 자기 집 전기로 충전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많이들 전기차를 산다고 합니다. 최근에 생긴 아파트는 충전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네요. 한국도 혹시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난 소식을 하나 더 전해주셨는데 구글 리더 플레이북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리디북스나 네이버 북스 뭐 네. 이런 거랑 비슷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배소용 특파원은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태블릿으로 독서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대요. 네. 그리고 최근에 구글에서 이메일도 받았는데 이 플레이북스 관련된 광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히 처음 이 플레이북스에서 책을 구매하면 5불짜리 쿠폰을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가입하고 책도 하나 다운받아 봤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존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구글은 광고비를 더 써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이 배소용 특파원은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스프린트 이 책도 구매를 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광고료를 미국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은 감사한데 저희가 광고한 책은 김영사에서 찍은 국내판에 하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애견 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삿짐을 싸면서 강아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발견한 앱이래요. 우버 같은 앱이라는데 참 신기하죠? 우버처럼 검색을 하면요, 자기 위치와 가까운 곳 순으로 개를 봐주는 지원자들, 이들의 이력서, 사진이 쫙 올라온다는 겁니다. 오호. 다른 나라의 애견 호텔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강아지가 차가운 우리 속에서 혼자 자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아침 저녁 밥도 먹고 산책까지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쉽게 말해 애견 돌보미 서비스가 가능한 앱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배소용 특파원의 친구가 경험했던 황당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음주운전을 하셨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배소용 특파원의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경찰에 가게 되면 사진 찍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뒤에 뭐 키 이렇게 숫자 나오고. 그렇죠. 근데 경찰서에서 그 음주운전자들의 사진 찍은 것을 빼내서요, 그걸 구글에 올리는 업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올리냐?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꼭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사진 내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업체한테 전화를 하겠죠? 업체가 그냥은 안 내려주겠죠. 돈을 내라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배소용 특파원의 친구 중에는 3,000불에서 4,000불 가까이의 돈을 내고 이 사진을 내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00불에서 4,000불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이 업체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비까지 포함하면 총 10,000불을 썼대요. $10,000면은 1,2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배소용 특파원이 그래서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네요. 참 웃기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이건 웃기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랜섬웨어 있잖아요. 이 랜섬웨어의 오프라인 버전인 것 같아. 사진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설마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나오진 않겠죠.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어제 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경제 전망이 점쟁이가 점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설마 OECD에서도 들은 건 아니겠죠? OECD가 경제 전망을 또 내놨어. 근데 이 OECD가 내놓은 경제 전망을 보니까요. 내년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문제는 유독 한국 경제만 반대로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만? 그러게요. 아무튼 OECD가요 28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한 경제 전망을 보니까요 세계 경제가 올해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대요. 전 세계 교육과 투자가 부진의 허덕이고요.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면서 지난해 3.1% 성장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훨씬 좋은 3.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2018년 2년 뒤에는 3.6%까지 성장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OECD는 트럼프를 물러보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를 물러보나요? 아무튼 OECD의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재정 부양책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예정이고 또 일본도 기업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내년 성장률이요 2.6%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회복사는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은요 2.7% 우리 정부 전망인 2.8%보다 낮게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OECD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근 삼성 갤로트 7 판매 중지에 따른 수출 부진 또 정치적 불확실성 이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OECD 전망에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방송을 하는 현재 박근혜가 국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퇴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가이드라인이 빨리 잘 나온다면은 의외로 이게 반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바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네. 이 가이드라인이 땡겨질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여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이죠. 29일 이사회를 열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주가치 끌어올리기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해외 증시 상장의 기대 효과, 이처럼 주주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 방안에 대해서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동안 증권가 업계에서 나돌던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 작업이 공식 검토 대상이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지주사 전환 검토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해야 되고 또 내부 미래 전략실 브레인들이 또 야합을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야까지 해야 되는군요. 적어도 6개월은 필요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보고 있죠. 이것도 한마디로 시간 끌기네.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삼성같이 보수적인 회사가 이런 이례적인 짓을 할까? 이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삼성 관련된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국민연금과 짜고 이재용의 지분을 의도적으로 올려줬다. 이거를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박 PD는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런던과 뉴욕이랑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런던, 뉴욕은 집값 비싸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동네인데? 그렇죠. 그래도 서울이 얘들보단 싸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뭔 얘기냐면요. 29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주요 도시 집값을요. 1인당 GDP로 나눈 값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가 17.3배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집값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서울 전체도요. 14.6배로요. 밴쿠버나 도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수도권 전체도요. 아파트는 11.7배, 전체 주택은 10.4배. 이거는요. LA나 뉴욕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해요. 네. 국가별 전체 주택 평균 가격을 1인당 GDP로 나눈 결과 이걸 봐도요. 우리나라는 8.8배나 됩니다. 영국의 6.8배, 독일의 5배, 미국의 4.8배.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위에는 캐나다는 9.9배. 근데 캐나다는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난리가 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다 중국 애들이 가가지고 지금 집을 싹쓸이 해가지고 집값이 엄청 뛰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높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왜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하루 전 어제죠. 한국감정원이요. 해외 주택 가격 동향 분석 이런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박 자료를 하루 만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해외 국가별 7월 평균 주택 가격은요. 캐나다가 4억 8,544만 원, 영국이 3억 1,914만 원, 미국이 3억 1,795만 원. 따라서 한국은 2억 8,314만 원으로 이들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쌌다. 한국감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들 국가가 양적 완화 정책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캐나다는 9.69%, 중국은 9.37%, 영국은 5.5%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37%밖에 오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다. 뭐 이렇게 한국감정원은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 국가의 주택 상승이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큰 폭으로 떨어졌었잖아.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유지부동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비교하는 거는 무리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경실련은 이런 설명을 해요. 매매가 75% 내외로 급등한 전셋값은요. 외국은 집을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전셋값 마련하기에 벅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투기 세력이 활보할 수 있는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정의실천연합 자료랑 한국감정원 자료 똑같은 통계 아니에요. 근데 해석만 다를 뿐이에요. 진짜 통계는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집과 같은 것들은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1인당 하나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는 가족 구성원당 하나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집이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사는 목적으로 이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겠죠. 상조업체 광고 중에 보면요. 비싼 안마의자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문구뿐만 아니라 그 모델이 나와서 진짜 드려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진짜 혹해요. 아니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광고에선 공짜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상조업체들이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를 결합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들 상품에 가입을 하면 안마의자를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을 했는데 이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가 됐다는 거죠. 어이? 또 상조 상품과 결합된 안마의자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반품을 요구했더니 거부를 당했다는 거죠. 이거 일부러 고장난 안마의자를 갖다 준 거 아닐까요? 이 고장난 것만 공짜란 얘기인가? 결합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별도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제품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이 돼서 작성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이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오호.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품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 계약 내용이 달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전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상조를 가입했다가 해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조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 환급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1년 9월 전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면요. 81%, 그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요. 85%를 환급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전액 환급이 안 되는군요. 100%를 받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불입 초기에 계약을 할 때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상조회사 모델이 최수종이던데 하이라 씨는 어쩌나? 박 PD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0.1%에 든다. 그러면 연봉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거다 생각하세요? 0.1%요? 글쎄요. 한 1억이면 되지 않을까? 아우 왜 이렇게 낮게 잡어? 0.1%인데. 그럼 2억? 아, 그것보다 조금 높네요. 0.1%에 들려면요. 연봉이 3억 6천만 원. 그리고 1%에 들려면요. 1억 2천만 원. 이 정도를 받아야 된대요. 1억이 1%군요. 그렇죠. 이 내용은요.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이요. 최근 사회경제평론 최신호에 보고서를 하나 실었는데 거기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자료 이걸 토대로 전체 직업을 16개로 세분화해가지고 평균 소득을 분석했대요. 이 결과를 보니까요.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직업별 비중을 평균 분석한 결과 최상위 소득 0.1%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요. 관리자가 28.7%로 1위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CEO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그쵸? 거죠. 임원들이겠죠? 그리고 의사, 사업주, 금융소득자, 금융인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인 관리자와 사업주를 합하면 경영자가 41.4%, 최상위 0.1%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또 재미난 것은요. 주주를 의미하는 금융소득자가 12.5%, 또 부동산을 임대해서 소득을 얻는 부동산 사업자가 4.3%나 된대요. 이들은 한마디로 금수저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 불로소득이죠? 그렇죠. 이런 금수저에 속하는 사람들이 16.8%나 된다는 거죠. 특히 또 재미난 것은요. 최상위 0.1% 소득 계층 중에 공무원과 서비스 종사자는 전무했대. 예.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직에서는 0.1%가 있었대요. 누구지? 일부 기능장인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나 봐요. 또 재미난 것은요. 최상위 0.1% 소득 집단의 구성이 미국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다르대요. 한국은 의사가 22.2%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미국은 5.9%밖에 안 된대요. 반면에 미국에서는요. 금융 및 법률 전문가 비중이 18%, 7.3%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7.2%, 1.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별로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의 기준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위 5%는 얼마가 되냐? 이걸 봤더니만요. 놀랍게도 6,840만 원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낮을까?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무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소득 6,800만 원 정도라도 상위 5%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계급 구분의 관점에서 보면 상층 계급이 아니라 중간 계급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예. 돈을 못 벌거나 너무 조금 버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라고 해도 사실상은 중간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한지 이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일부의 부자들 빼놓고 금수저들 빼놓고 이런 것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소득 양극화를 따졌을 때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심하죠. 그러면 박 PD나 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몇 % 안에 들까요? 우리는 하위 10%? 하위 10%. 아무튼 우리는 100%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숨만 쉬면 들어갑니다.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 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IT 세상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재미난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죠? 유튜브. 근데 이 유튜브에도 유료 버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유튜브는 무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료인데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달랑 4군데에서는 이게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거기가 어디냐? 미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인데 물론 얘네들도요. 공짜로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유튜브 레드라는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 PD가 이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이 서비스가 곧 들어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유튜브 레드가요. 12월 6일 한국 시장에서 론칭이 된다고 해요. 오,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근데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우리가 5번째래.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구글이 한국에 거는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오, 그렇군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결론을 내기 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월 9.99달러. 얘네는 맨날 0.99달러로 끝나더라. 이 정도면은 약 12,000원이잖아요. 한 달에 12,000원을 내면요. 일체 광고를 안 봐도 된대요. 유튜브 볼 때마다 앞에 나오는 광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PC나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선 데이터 통신이나 와이파이를 거치지 않아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전용 드라마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알려진 거는요, 스퀘어 퓨다이파이. 이게 워킹데드를 만든 제작진이 만든 드라마라고 해요. 어허. 그리고 코미디 드라마라고 합니다. Sing It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전용 드라마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거의 망한 것 같은 넷플릭스 플러스 기존 유튜브인 셈이죠. 유튜브 레드는 광고 수익 외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작년 10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소비자에게 시청료를 받겠다. 이 점에서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 북미에서 자주 쓰는 유료 동영상 서비스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랑 좀 차별화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 드라마들 몇 개 이거 빼고는요 전용 콘텐츠가 없고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면 광고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기존 유튜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 론칭이 1년이 됐지만 가입자가 글로벌로 150만 명밖에 안 된대. 150만 명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뭐하러 이렇게 돈들을 내고 이걸 볼까? 근데요, 이 150만이라는 숫자가 유튜브 월 이용자에 비하면은요, 0.00000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하. 월 이용자가 10억 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구글 코리아가 이거를 한국에서 런칭을 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B 정도의 성적은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B는커녕 F 받기 십상이다. 그렇죠. 무엇보다 이미 실패한 4개 국가에서도 제공했던 구글 뮤직을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이? 왜 이거는 안 해요? 지금 애플 뮤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애플 뮤직도요, 모든 곡을 다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극히 제한적인 곡만 들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내 음원 관련 단체와 계약을 다 못했거든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다 돈 얘기겠죠. 돈 때문에 합의를 다 못 봤다는 건데 구글 뮤직은 애플 뮤직보다 더 부진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 음원 업체들이 TV 음악 관련된 방송이랑 협업을 해서 고기 전용 노래들을 틀어주잖아. 네. 벅스 같은 경우에도 복면가왕이랑 해서 복면가왕에 나왔던 노래들을 벅스에서만 듣게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다 거기 가서 듣지 애플 뮤직 가가지고는 그런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음원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음성적인 경로로 많이들 다운을 받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원인이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유튜브 레드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미미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방금 언급했던 그런 드라마 이PD님 들어보셨어요? 뭐 Sing It 그리고 스퀘어 퓨다이파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뉴스 보기도 바빠요. 드라마 그렇죠. 볼 시간이 없어요. 저도 미드 그러면 정말 CSI인가요? NCSI 뭐 이런 거 그 외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물며 지금 이 구글에서 전용으로 볼 수 있는 드라마는 국내에서는 더더욱 인지도가 바닥 수준이란 말이죠. 이거 보려고 유튜브 레드를 결제를 한다? 글쎄요. 그리고요,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 코미디, 스포츠, 다양한 영상을 지금도 IPTV라든지 케이블 TV 큰 불편 없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12,000원을 더 내면서 유튜브 레드에 의존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 유튜브 레드에서만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미드도 좋지만 이 각국에 맞는 로컬 콘텐츠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구글 코리아가 만약에 한류 드라마를 직접 만든다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얘들이 한류 드라마를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능력 있는 중소 제작사와 힘을 합칠 수는 있잖아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종편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년 전에 종편 드라마 이거 누가 봤어? 그렇죠. 드라마의 재미나 수준 지금과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죠. 하지만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파 3사보다 오히려 더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시그널 아리 했잖아. 그렇죠. 시그널뿐만 아니라 송곳도 재밌었고요. 최근에는 이번 주에 아내가 바람납니다. 저는 보지 않는데 어이?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 드라마 너무나 좋아해요. 송지효의 재발견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리고요. 우리가 좋아라 하는 해리가 나온 응답하라 시리즈. 그렇죠. 시청률이 어지간한 지상파의 메인 프로그램보다 훨씬 잘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만약에 유튜브 레드에서처럼 한국 로컬 콘텐츠에 특화된 것들을 만약에 제작을 할 수가 있다면 차라리 먹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꼭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성비를 따지는 판단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유튜브 레드라고 해서 꼭 눈으로 영상을 보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히든싱어 우리 재밌게 봤었잖아요. 전현무가 나와가지고 누구일까요? 공개합니다. 그러면 꼭 그 전에 광고 뜨고 이래서 좀 짜증나긴 했지만 이런 히든싱어 스타일의 음악 방송, 유명 작가의 소설을 들을 수 있게 한 오디오북, 그리고요 국내 1위 경제 전문 팟캐스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과 같은 인기 팟캐스트, 다양한 콘텐츠를 장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좋네. 꼭 유튜브 레드라고 해서 눈으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상은 꺼두고요, 오디오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장의 무기가 또 있어요. 바로 어학능력 향상 콘텐츠입니다. 아하. 영어, 중국어 1어 이것 때문에 학생은 물론이고 직장인들도 새벽잠을 설치잖아요. 학원에 가지 않아도 유튜브 레드에서 영어 1어 들었더니 석 달 만에 귀가 뚫렸어. 소문이 나봐. 누가 유튜브 레드를 안 보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쯤 되면요, 학원에서 아마 유튜브 레드에 입점하기 위해서 앞다퉈 돈을 내려고 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유튜브 레드를 론칭하는 시점, 이 시점의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유명 VJ들이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로 최근에 망명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난리가 났었었죠. 하필 이때 구글이 유튜브 레드를 한국에서 서비스한다?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과 취지가 순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대도서관과 같은 인기 VJ들이 자유로운 방송을 위해서 유튜브로 이사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기존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일이죠. 구글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때맞춰 유럽 플랫폼을 오픈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리 구글 코리아 측에서 대도서관이나 이런 인기 VJ들한테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갈 수밖에 없어요. 사전 접촉. 저희가 지금까지 유튜브 레드를 때리기만 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잖아. 그렇죠. 이게 유튜브 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이 공유되고 전파된 거는 사실이죠. 이 점은 분명히 구글에 감사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실시간 중계까지 유튜브 레드에서 서비스하진 않겠죠. 이거를 돈 받고 서비스하면 진짜 욕 들을 것 같아요. 유튜브 레드를 결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킬러 콘텐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론칭하는 거는 정말 대도서관, 앙띵 이런 분들의 인기를 현금으로 이끌어내겠다. 이거 우리만의 추측일까요? 혹시 우리한테도 들어오라고 하면 우리도 들어가야 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외신을 통해서 진짜 재미난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저희가 가끔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외신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자랑스러워한다, 뭐 이런 소식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외신이 아니야. 미국 국무부가 정례 브리핑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촛불 집회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쟤들 왜 촛불 두고 있냐? 그렇죠.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미국 국무부니까 정부죠. 미국 정부가요,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되게 놀랍죠? 현지 시간 28일 날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 촛불 집회가 소재에 올라왔대요.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굳건한 한미동맹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커비 대변인이 보도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촛불 집회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번역기 돌린 거 아니에요? 한미 동맹이라기보다는 사드 판매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 얘기까지 붙였대요.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 그들의 우려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게 정당하다. 뭐 이런 설명이잖아요. 네. 또 기자가 이런 질문도 했대요. 한국 측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랬더니 커비 대변인이 주한 미군 대사관이 계속해서 한국의 카운트파트와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커비 대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화적 시위와 집회는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국 도심에서 평화적인 시위가 열렸을 때 거기 경찰들이 애들 막 때리던데? 근데 미국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닌 약간 폭력적인 시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미국 시민들이 한국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 외신을 보면서요. 박근혜가 오늘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해준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에서마저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나오면 안 될 게 나왔기 때문일 거 아닐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